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독특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1호 작가입니다. 이상현 작가. 이번에 붓을 잡은 연기자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어려서부터 이제 전통 서예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제 서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으로 대중 예술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한국 캘리그라피 문화의 1세대 또는 개척자로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해를 품은 달 드라마죠. 여기에 그 작품도 직접 쓰신 거고요. 영화 타이틀 타짜, 음반 타이틀 동방신기 소녀시대, 아주 다양한 그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상현 작가는 잘 몰랐어도 이분의 그 작품은 우리가 아주 다양한 쪽에서 이제 접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선정한 한글 아티스트로 2015년 한글날을 맞이해서 구글의 한글 로고를 발표한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 캘리그라피와 관련해서 정말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이 캘리그라피 전에 전통 서예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전통 서예에서 캘리그라피로 어떻게 이걸 승화시킬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캘리그라피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뭐 어떤 거를 캘리그라피라고 합니까?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요즘도 많이 좀 듣고 계실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서예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대적인 어떤 표현으로는 아름다운 서체, 예, 아름다운 글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으로 글씨가 감성의 옷을 입었다. 예, 글꼴이 표정을 가지고 있네. 예, 이런 어떤 메시지로 예, 많은 이미지 작업들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서예를 전공하기 전에 정말 그 부모님이 걱정하는 말썽꾸러기였다고. 예. 근데 어떻게 서예와는 정말 이 서예는 뭔가 좀 차분하고 이런 분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서예를 선택하게 됐나요? 글쎄요, 아마 서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저 초등학교 때 워낙 까불이어가지고 정말 많은 말썽을 좀 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들을 가서 뭔가 마음을 잡아보겠노라 이렇게 부모님이 권장을 해주셨지만 전부 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짐을 싸들고 나와야 되는 그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피아노 학원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 학원에서 신발을 신고 건반 위에서 발로 뛰었어요. 아유, 말썽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 그 학원에 들어간 지 뭐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바로 그냥 가방을 들고 나왔던 그러다가 서예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서예학원에 가서 그래도 붓글씨라도 써보면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좀 얌전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아마 생각에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요. 가자마자 바로 그날도 말썽을 피웠습니다. 뭐냐면 책상에 앉았는데 하얀색 벽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붓으로 먹을 찍어서 선생님 안 볼 때 그 벽에다가 몰래 이렇게 낙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무사하게 넘어갔고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몰래 낙서를 하고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저는 그냥 예전처럼 혼이 나서 저는 그냥 또 가방을 두고 나가야 되는 학생.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선생님께서는 너 참 잘한다 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난 잘못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잘한다고 하지? 예. 그런데 그 칭찬이야말로 저한테 붓을 처음 잡게 해줬던 그런 희망이고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벽이 하얀색 벽이 너무나도 식상했는데 이 벽을 검은색 벽으로 너가 좀 바꿔줄래?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학교 끝나면 그 학원에 와서 먹을 가는 이유는 저 흰 벽을 검은색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이 까불이들의 특징이 한 자리에 진득하게 오래 앉아있질 못합니다. 그렇지. 네, 그러듯이 근데 제가 먹을 갈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서예라는 걸 통해서 저는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서예 뭔가 우리가 서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정말 그 서당에서 이렇게 참 뭔가 네. 고풍스럽고 차분하게 네, 뭔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네요. 우리 이상현 작가한테는. 네, 예. 근데 이 서예를 하다가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나요? 서예로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일하게 89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대학에 서예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이 대학을 무조건 가야겠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기대를 꺾고 미대 안에 있는 서예과를 지망하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제가 걷고 싶었던 길, 서예가로서의 길을 열심히 걸었고, 그러던 중에 99년도 일입니다. 서예 교과서에서, 미술 교과서에 있는 그 서예가 없어진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요? 아무래도 서예라는 것이 미술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그 미술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서예 교육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서예를 어떻게 가르치기가 조금 불편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서예가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제 은사님과 같이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서예가 이제 점점 퇴보되게 되니까. 네네. 서예를 미술 교과서에서 빼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서양식 미술 교육이 아닌 우리 것을 먼저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야, 서예가 일반 대중인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멀고 먼 거리감이 느껴지는 예술일까? 그래서 뭔가 서예를,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대중예술로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디자인이라는 큰 울타리를 보게 됐는데요. 그 디자인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디자인인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들. 그렇죠. 근데 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날씨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지 하고 옷을 골라 입고 나왔나요? 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또 미용실에 가면 머리는 커튼 어느 정도로 해주세요. 뭔가 이런 거. 우리 스스로의 몸을 우리는 매일같이 디자인하고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부터 우리 거리에 있는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디자인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라는 문화 안에 붓글씨, 우리 것이 좀 배어 들어갈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시장에 그래픽적인 어떤 타이포그래피, 그 문자, 활자들이 많은 문화를 읽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한국적인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손으로 직접 쓰는 감성적인 글씨, 그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뛰어온 겁니다. 그럼 이 캘리그라피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네. 啊 99년도부터의 시작이라 올해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면 이제 전통, 특히 서예도 하나의 전통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전통을 고집하는 분들의 그 주된 거는 이건 계속 이렇게 계승시켜 나가야 되는 그 네. 전통이니까 네. 그걸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렇게 좀 타협을 한다? 이게 현실에 맞게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뭔가 수정을 한다 이런 것이 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변화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을 알지만 전통 서예 쪽에서는 제가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왜곡시킨다라는 부분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화의 모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팠던 시절, 물론 과도기는 필요하다라는 건 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됐을 때는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정말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이 길이었는데 이 문화가 저를 밀어냈을 때는
정말 그 아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은 이 전통 서예 시장에서도요, 이제는 서예의 하나의 장르로 캘리그라피를 인정하고 그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처음에는 뭐 지금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같은 서예 공부했던 분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반대 들었을 때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나요? 아, 정말 몇 번이고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다른 서예가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이 총대를 메고 열심히 뛰어보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그런 아픔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만이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 시장에 캘리그래피라는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그런 디자인 회사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네. 예, 뭐 전혀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그냥 문을 두들기고 그냥 불쑥.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우리 디자인은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앞서가는 디자인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왜 붓글씨를 들고 오셔서 그러세요? 그거는 그냥 저기 어디 뭐 인삼회사나 예, 뭐 이런데 토산품 같은데 그런데 좀 찾아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정박대를 당했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 시장이 있잖아요. 뭐 영화, 드라마, 또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전부 보이는 그런 패키지의 로고 타이틀. 그 외에도 이렇게 출판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북커버의 로고 타이틀.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다 디자인인데요. 그 안에 우리 것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그 벽을 너무나도 높이 쌓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래서 같은 회사들을 문전박대를 당했어도 정말 4-5번 이상씩 다음날 또 찾아가고 다음날 또 찾아가고 그랬더니 한 출판사가 기억납니다. 그곳에서 정말 제가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거는 완전 무시죠, 무시. 그래서 야, 이번에도 찾아가면 정말 그냥 안 나오겠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 다들 나 쳐다보라고. 예? 나 이상현인데 언젠가는 당신들이 나 찾을 날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소리를 아주 크게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출판사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파티션 안에 다 들어가서 자기 일만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 위로 고개를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들한테 던진 말이 있었잖아요. 두고 봐라. 네, 언젠가는 나 찾을 날이 있을 거라고. 그 말 때문에 더 힘을 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요. 한 출판사에서 꼭 책을 내고 싶다. 그런데 제가 뭐 책은 아직 생각이 없다. 그리고 거절을 했고 근데 한 3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또 콜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미팅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그 입구에서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예요? 문을 열어보니까요. 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큰 소리로 외쳤던 그곳이 저를 찾아주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서예가 사실은 그 뭐랄까 이 현재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서예하는 사람들 자체도 좀 뭔가 이걸 어떻게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혹은 이렇게 외면받을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했던 상황에서 네네. 이제 이 캘리그라피라는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서 이제 이걸 대중화시킨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꼭 서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사실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정말 인기 없는 불모지가 됐든 네, 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개선시키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혁신적인 결과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의 기존 거에서 어떻게 새로운 혁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사용했던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글쎄요, 그게 참 어려운 쉽진 질문인데요. 않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원래 전통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중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장의 물꼬가 트이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도 저가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거, 또 창의적인 거, 창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창조가 아닌 창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이 아닌 이상 절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선가 보고 느꼈던 거, 또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 경험, 그 많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섞여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뭐 예를 들면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 듯이 좀 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것들을 몸에 담고 머릿속에 담고 있던 것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는 그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 보더라도 내가 정말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거는 용기라는 것이 꼭 뒤따르더라고요. 네, 아까도 뭐 포기하고 싶지 않나라는 그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울었고 그런데 울면 울수록 저한테 더 강해지는 것은 용기더라고요. 내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채우고 뿌리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정말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택한 과정에서도 일단은 뭐 새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문가로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제가 무슨 사업을 이렇게 큰 성공한 그 부를 갖춘 사람, 명예를 갖춘 사람은 아니에요. 네. 아니 예, 그렇지만 예. 제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제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제가 공부했던 한 스승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이야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20대 때요. 그 스승님이 저한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부자가 될래? 재벌이 될래? 라고. 그래서 같은 말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 다르다. 그래도 한번 선택해봐. 그래서 왠지 부자 하면 흥부놀부 같고 예? 또 재벌하면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일단은 그냥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와 재벌의 차이를 알고 나면 그 길을 선택하기가 쉬울 거다. 그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요,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를 벌더라도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10년, 20년, 30년 모으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벌은 내가 가진 능력을 그 투자하고자 하는 시간과 반비례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우는 게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0시간을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모으면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1시간을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그게 재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내가 시간을 반비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더욱 나를 위한 투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지금 제일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뭐야? 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컴퓨터를 잘하고 디자인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디자인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친구 삼아라. 그 너무 쉬운 답이었었어요. 그 다음은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친구 삼아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친구를 삼되 그들에게도 필요한 친구가 되어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갖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글을 더 잘 써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